저는 1억 모으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2억까지 간 이유가 20대에 2억을 모았다고 하면 사실 믿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확하게 2억을 모으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27살까지 2억을 모았습니다. 한 6년, 7년 정도 되는 건가요? 네, 6년 반 정도. 20살 때부터 모았다고 하면 대학교 때 알바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죠? 근데 대학교 수업을 거의 오전에 다 몰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갔어요. 그 대학교 때도 취업을 하신 건가요? 4대 보험이 되고 그런 회사는 아니었는데 네네네. 대학생들 뽑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네네. 회사 가가지고 오후 5시부터 일을 했어요.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적었어요. 한 120만 원 정도였어요. 120만 원짜리 월급으로 어떻게 이제 2억이 되었냐? 네.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일단 120만 원으로 딱 계산했을 때는 2억을 만들기 어렵죠. 아무리 120만 원을 다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7년 동안 2억이라는 금액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취직했을 때 당시 받았던 월급이 조금 좌절이 심했어요. 아, 이거밖에 못 버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월급 외에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월급은 120만 원이었지만 알바를 조금 주말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학생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알바 같은 것도 있거든요. 학교 매점 같은 데서 알바한다든지 네네. 공강 시간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월급 말고 다른 수입, 몸빵형 부업이죠 이게. 네. 몸빵형 부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월급이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역시 계속 그런 몸빵형 부업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월급의 한 80%, 90%는 거의 대부분 저축을 하면서 네네. 거의 4년 동안은 몸빵형 부업과 그리고 직장에서 버는 돈이 한 저축은 한 200만 원 정도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한 300, 한 30만 원? 그 정도를 2년 정도 모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딱 2억이 만들어집니다. 네, 대학 시절에도 한 군데 이제 알바만 한 게 아니라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다양한 이제 몸빵형 부업을 늘려나갔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월급을 받고 다른 몸빵형 부업들 어떤 것을 하셨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몸빵형 부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과외라든지 편의점 알바 이런 것도 했어요, 저는. 일단 저는 돈을 모아야겠다는 그 절실함이 강했어가지고 제가 지중해 부자라는 책에서 사람은 자기 체력만큼 돈을 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해요. 그리고 20대 초중반에는 체력이 정말 강하잖아요. 뭘 해도 술 먹고 다음날 바로 막 새벽 강의 가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바를 하고 이것저것 해도 솔직히 막 엄청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즐길만 하다, 괜찮다, 통장에 돈도 쌓이니 더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몸빵형 부업 말고 정여경님이 말씀하신 반자동 네. 또 자동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 제가 많은 것들 세상에는 많은 절약 방법과 재테크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했을 때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거를 찾은 것은 부수입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앱테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앱테크를 지금은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90% 정도를 저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이 90%만 저축하고 10%로 생활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모으는 과정에서도 고통스러워가지고 절약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너무 내가 이제 자괴감이 든다거나 멘탈이 나간다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어요? 많죠. 그런 적이 없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자신을 일으킬 만한 뭔가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막 절약을 하다 보면 힘이 들어서 오히려 지출을 더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 역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결과는 하나예요. 돈을 모아야 한다는 거 아니면 돈을 안 모아야 된다는 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자기 멘탈을 케어해서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멘탈 관리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돈을 모아야 된다는 절실함이 조금 강했어요. 근데 그 절실함이 무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항상 내가 왜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까? 그 절실함을 항상 다시 되새김질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왜 모아야 될까? 그 내면에 쌓여있는 그 절실함 그거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나랑 대화를 하면은 조금 그걸 극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의 이제 그 20대 분들은 20대에 한 1억만 모아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이제 느끼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2억까지 모을 정도의 절실함이 어떤 것이었어요? 집이 망했죠.
집이 망하고 아빠가 암에 걸리시고 그 두 개가 엄청난 절실함이 왔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사실은 뭐 절실하다기보다는 약간 멘탈이 나와가지고 저 같으면 그냥 좀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멘탈을 유지하시면서 쭉 나아갔는지. 그건 저는 일단 원체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것만 보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인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정말 막 원망도 많이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힘든 건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건 하나는 확실한 거니까 어쨌든 계속 힘들고 절약을 잘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면 어차피 힘든 건 나니까 어쨌든 내가 힘들 바에는 조금 더 이 힘듦을 내가 긍정적인 기운으로 극복해서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계속 저 스스로 체면이라고 할까요? 체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랑 체면을 걸기 위해서 목표랄까? 꿈이랄까?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모은다고 우리가 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모은 다음에 뭔가를 이걸 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지 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목표나 꿈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1억 모으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2억까지 간 이유가 사실 1억까지 모았는데 그때까지 제가 투자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반자동 파이프라인을 뭔가 구축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모으고 좀 후회를 했어요. 내가 여태 뭐 했나? 돈만 모았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험이 없으니까 섣불리 투자를 하긴 어렵고 거기서 다시 1억을 다시 모으면서 투자 공부랑 반자동 파이프라인 구축에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종잣돈 2억을 모으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빵원에서 1억 갈 때까지의 이제 부업의 종류와 또 1억에서 이제 2억 갈 때의 부업의 종류가 좀 반자동으로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빵원에서 1억 갈 때의 부업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빵원에서 1억 설문조사 부업도 했고요. 네, 그리고 좌담회라고 있어요. 기업이 소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보다는 조금 더 심층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해봤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쏠쏠해요. 한 번 가면 최대 뭐 2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적게는 3만 원? 근데 그거를 약속을 잘 지키고 가서 주도적으로 얘기를 잘하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불러주거든요. 그럼 그것도 많이 해서 수입을 좀 쏠쏠하게 받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공연을 보고 공연 평가 같은 거를 해주면 돈을 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모집을 하는데요. 그것도 23살 때부터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지원해서 약속 잘 지켜서 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도 많이 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1억을 모을 때까지의 기간이 1억에서 2억 모을 때보다 더 기셨던 거죠? 네, 1억이 훨씬 어려웠어요. 단순히 뭐 6년 반이라고 해도 3년씩 해가지고 1억 해서 2억이 아니라 기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빵원에서 1억 모을 때 이제 걸렸던 시간보다 1억에서 2억 모을 때 시간이 단축됐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절약의 노하우가 생겼던 거,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더 절약을 잘하니까 저축 금액이 높아졌던 거랑 절약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지출 금액이 막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축 금액이 더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절약이 기본이 안 되면 수입이 늘어나면 거기서 돈을 더 쓰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일단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절약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췄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절약을 잘하게 되니까 수입이 증가되면 그 수입 증가만큼 계속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반자동 시스템이 조금 구축이 된 게 아무래도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그러면 반자동용으로 구축이 되었는지? 저는 앱테크입니다. 앱테크요? 네. 그러면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 앱테크로 이제 뭐 푼돈 정도 버는 거 아니냐, 그냥 뭐 포인트 정도 모아가지고 몇천 원 몇만 원도 버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여기실 수 있어요. 앱테크로 한 달에 이제 얼마 정도 벌고 계시는 거예요? 한 달은 아니고요. 20년 통틀어서는 1,400만 원 벌었습니다. 앱테크로만요? 네. 그게 현금 수입으로만. 포인트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포인트도 현금으로 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통장에 넣었을 때 수입이죠.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해서 1,400만 원. 앱테크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앱테크는 기본적으로 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셔서 출석 체크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응모라든지 그걸 기본으로 하시고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돈이 절대 안 돼요. 출석 체크만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벌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벤트 응모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달만 하시면 2, 30만 원은 버셔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한 군데의 어플만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앱들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모으면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앱테크라는 것들을 경리해놓은 어떤 사이트나 팁 같은 것도 검색하면 나올까요?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요. 사이트는 없는 것 같고 제 영상에 앱테크 노하우랑 그리고 절약 노하우 이런 거를 다루고 있어요. 월급을 이제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직장을 다닌다고 했을 때 사실 퇴근 후에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간 없는 것
나눠 쪼개가지고 앱테크를 병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럼요. 앱테크의 좋은 점이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핸드폰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 투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하면 수익이 나고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앱테크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면 수익이 바로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클릭하면 5, 6번 정도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앱테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육아하시면서 집안일 하시는 분들이 앱테크를 많이 하시고요. 또 사회초년생인 분들, 아직은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안 됐는데 직장 생활은 힘들고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90%를 저축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저축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잖아요. 네. 단순히 이제 뭐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저축하는 과정에서 같은 돈이라도 조금 더 이제 뭐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고금리 적금을 무조건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또 고금리 적금 같은 경우는 또 금액 한도가, 납입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5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금리가 높은 거, 그 금리를 받으려고 가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절대 중간에 높은 금리에 또 새로운 적금이 나왔다고 해서 갈아타면 안 되고, 갈아타면 중도 이율이 너무 낮아지거든요. 해지 때문에. 그래서 갈아타지 않고 일단 가입한 건 무조건 금리가 낮던 높던 간에 새로운 게 나왔던 간에 쭉 유지를 했고요. 고금리 적금을 특판을 노려서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중은행은 많지 않은데요. 이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이런 데서는 적금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있어요. 그거를 선납이연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납입한 만큼 뒤로 밀리는 걸 선납이연 제도라고 불러요. 많이 굴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활용했을 때보다 거의 1.8배 정도는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90%의 저축을 그런 방식으로 모아나가시고 부업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시면서 나중에 이제 앱테크라는 스스로한테 가장 최적화된 어떤 부업을 만나가지고 계속 불려나가신 거잖아요. 네. 2억이라는 게 결국에는 20대에 모였어요. 그 2억을 모았을 때의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1억 모으고 너무 돈만 모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네. 내가 해놓은 게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을 들고 그동안 짠테크한 게 막 스쳐 지나가면서 막 그랬는데 2억을 모았을 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더 자신감이 들고 네. 내가 이제 2억 모았으니까 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모으신 거죠? 지금 10배 이상 불렸죠. 10배 이상? 네. 그러면 지금 뭐 한 20억 정도 되는 치는 거예요? 총 자산은 20억이 넘습니다. 총자산이 20억이라면 이제 레버리지 활용하고 있는 거 빼고 네. 순자산으로는 어느 정도? 순자산으로는 17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그 2억에서 순자산 17억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네. 2억에서 17억 가는 거는 이제 투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건가요? 네, 투자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2억에서 이제 17억까지 간 거는 거의 부동산과 주식 투자가 두 개가 병행되었어요. 그러면 시드머니가 모이고 나서는 주식과 부동산 공부는 어느 정도 필수적이다. 네, 그렇죠. 사람이 막 월 1,000만 원 이상 벌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번다고 해도 부자가 막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투자는 꼭 필수인 것 같아요. 부업도 필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앱테크도 유지하고. 투자 공부를 1억 모으고 그때 현타가 왔었어요. 내가 투자 공부를 이렇게 안 했다니. 1억 가지고 솔직히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공부를 안 해놨으니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억 다음에 2억을 모을 때까지 투자 공부를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투자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위주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주식 공부를 조금씩 시작해서 작년에 원체 부동산이 막히고 주식으로 갔잖아요. 그때 이제 꽃을 피운 거죠.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 나는 이제 짠테크로 1억까지 안 가고 초반에는 돈이 없더라도 그거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주식으로 더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잣돈의 규모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종잣돈이 뭐 1억이 정답이 아닌 거고요. 1,000만 원도 종잣돈일 수 있거든요. 내 상황에서 설정해 놓은 종잣돈을 달성했다면 그거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주식을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종잣돈이 1억 정도는 돼야지 조금 이게 굴려서 붙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1억 정도는 모아야지 뭔가를 주식 공부든 투자든 뭐든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1억까지는 어쨌든 몸테크를 하더라도 짠소리 느낌 나더라도 짠돌이 느낌 나더라도 그냥 좀 해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 종잣돈을 정말 힘들게 모아야지만 투자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섣불리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종잣돈을 힘들게 안 모으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 돈을 이제 허투루 이상한 데 투자해서 날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 그렇죠. 정말 내가 힘들게 이 돈을 모았을 때 투자도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 이제 투자할 때마다 내가 이때까지 이거 모으기 위해서 했던 고생들이 떠올라서 맞아요. 함부로 이제 못하죠. 그냥 뭐 너무 두렵죠. 맞아요.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뭐 그 행복하진 않잖아요. 고통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뭐 방법론들이 있을까요? 돈을 모으는 과정은 누구나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힘듦이 돈을 모으는 그 통장 잔고를 보면 힘이 조금 솟아날 확률이 높거든요. 대부분 절약하시는 분들이 쌓여가는 통장 잔고를 보고 내가 그 고통을 견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푼돈이지만 차곡차곡 쌓여서 목돈이 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 아마 조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 그래도 내가 극복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는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나는 돈 모으는 게 즐겁다, 절약하는 게 즐겁다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하시면 어느 순간 내가 돈 모으기를 즐기고 있어요. 저 역시 제가 돈 모으는 게 정말 힘들고 그리고 원체 소비 망난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절약하는 거 정말 재밌어. 안 즐거운데 스스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돈 많이 모았다. 절약하는 거 재밌어.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몇 년 뒤에 한 1, 2년 뒤에 절약하는 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효과가 발휘되긴 어렵겠지만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통장 잔고를 매달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만큼 늘어났네? 이만큼 늘어났네? 그 기쁨이 말도 못합니다. 짠테카 할 때는 소비를 하고 싶어도 마음껏 소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소비를 좀 마음껏 하십니까? 지금이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안 하신다고요? 그게 앱테크를 하면 이게 수입이 나는 것도 있지만 앱테크를 통해서 절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비율로 따지자면 앱테크 수입은 한 3 정도 되고 절약이 한 7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지출을 방어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뭐 꾸미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해도 실제 돈은 내 돈은 안 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실제로 돈 쓰는 거는 20년에 최저를 달성했어요. 거의 월 50만 원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저희 둘이 부부 합쳐서. 부부 합산으로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된다고요? 네, 48만 원 생활했더라고요. 48만 원. 거기에 절약액을 따져보면 절약액은 거의 100만 원 정도가 차지될 것 같아요. 절약액이란 건 제 돈이 지출한 게 아니라 현금화되지 않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할인 쿠폰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만큼 먹고 남들만큼 쓰고 남들만큼 놀면서도 내 돈은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사회초년생 그리고 앱테크를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노하우가 잘 확립되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제 돈을 좀 더 썼죠. 저는 초반에 절약을 할 때 절약을 잘하기 위해서 저만의 규칙을 좀 만들어서 했어요.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이 물건을 살 때 내가 이거를 50번 이상 사용할까 말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해서 정말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물건인가 아닌가를 조금 고민해서 샀던 것 같아요.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이거 50번 이상 사용할 것 같으면 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지 않는다. 네. 비싼 백도 좀 사고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했죠. 제가 원체 소비 망난이었어요. 제가 절약을 잘했던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난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이렇게 변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사람은 본능이 먹고 싶고 쓰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게 사람 본능이라서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짠테크를 열심히 했으면 1, 2년에 한 번은 꼭 저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하나씩 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좀 좋은 가방을 하나 산다든지 아니면 뭐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보상을 해주면서 나 올해 열심히 살았다. 내년에 더 잘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내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하면 좀 지출을 많이 줄이는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내가 지출을 어디다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 내역서나 가계부를 쓰신 분들은 쫙 뽑아보세요. 가계부를 보면 어디다 돈을 많이 쓰는지 순위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1, 2, 3순위가 나오는데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1, 2, 3순위 다 줄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1순위가 경조사 이런 거면 좀 줄이기가 어렵지만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그런 건 거의 없을 테니까 1, 2, 3순위를 집중적으로 줄이면 아무래도 효과가 확 발휘되겠죠? 저도 그렇게 해서 지출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내가 지출을 많이 하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많이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갈 때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냥 입이 심심해서 그냥 들어갈 데가 없어서 가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방에 텀블러에 커피를 타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물을 갖고 다니던가 해서 조금 그런 확률을 정말 커피 마시고 싶을 때만 갈 수 있게 환경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빵 같은 거 좋아해서 빵집 갈 때 배고픈 게 아닌데 괜히 배고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를 좀 막고 코를 막고 간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조금은 비참하고 약간 짠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네. 사실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빵 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모으다 보면 내가 흔들려가지고 너무 이제 뭐 쓸 것 같다 이런 이제 불안감에 좀 떨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절약을 저축을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게 선저축 후 지출이잖아요.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고 목표한 저축률이 60%다라고 가정했을 때 120만 원은 무조건 저축을 해놓고
80만 원 가지고 이제 체크카드라든지 아니면 현금을 뽑아서 생활을 하는 거죠. 요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저축 금액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고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아무래도 절약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내가 현타가 와도 주변에서 잘 잡아주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으면, 도와주는 분들이 없으면 힘드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머니메이트를 사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나 혼자의 의지는 약하잖아요. 그런데 함께는 강하거든요. 머니메이트를 주변 친구, 실친 중에 없으면 인터넷에 절약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소통하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절약을 같이 의지를 다지시면 되죠. 아, 이제 머니메이트를 만들게 되면 내가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준다. 네, 그렇죠. 엄청 잡아줍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저의 목표는 일단 파이프라인이 앱테크 말고 여러 개가 있어요. 다 앱테크만큼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뭐 건물주?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라고 했을 때 뭐 어느 정도의 건물주가 되시고 싶은 거예요? 한 3, 4층 정도 되는 건물주면 뭐 만족합니다. 제가 일을 안 하고 저희 집은 외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일거리 찾으면서 살고 싶어요. 사실 자산적으로는 어느 정도 불어나면 내가 뭐 더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 달성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은 들진 않았고요. 그냥 내가 행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했으면 집에 있으면 혼자 심심하니까 그런 것들 찾아서 꼬마 빌딩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0억 이상 이제 그 모으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돈에 대한 어떤 더 욕심이나 이런 게 생기기보다는 행복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생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어요. 내가 굳이 힘들게 뭐 아등바등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행복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없지만 아껴 쓰면서 이제 적은 돈으로도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돈을 모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모아야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나는 돈이 없어도 할 거 하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삶의 가치관이니까 뭐 돈이 많아서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가치관에 따라서 행복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돈이 없으면 불행할 확률이 더 높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돈을 모으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은 행복을 느끼기 전에 돈을 어느 정도 모으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시작하시는 게 맞죠.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혹시 계신가요? 세상에는 많은 부업들이 있고 많은 재테크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나한테 맞을 수는 없거든요. 백화점에서 옷을 샀을 때 그 옷이 내 몸에 착 맞을 확률은 없어요. 나한테 맞게 내가 꾸며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테크 방법이나 노하우들도 모든 고수님들의 노하우가 나한테 맞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노하우들을 좋은 걸 뽑아서 나한테 맞게 맞춤 재테크 방법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안 맞는 방법이야 라고 매도하지 마시고, 나한테 안 맞는 방법이라도 거기서 배울 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 나그네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반가웠어.